솔직히 말해 한국은 그저 후진국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GDP 통계가 어쨌든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승무원 올레나입니다. 카타르,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런던 30개국을 누볐고 누구보다 세계를 많이 본 사람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한국에 머물며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구나. 도둑도 소리도 불신도 없는 공기 속 질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게 된 건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은 말도 안 되는 시민 문화에 대한 충격적인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해진 동선, 반복되는 일정, 그저 또 하나의 비행일 뿐이라 생각했죠.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은 그저 샘성과 케이팝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 취재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겠지라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러시아 출신 여행 전문 저널리스트 알렉산드라 페트로바입니다. 모스크바의 글로벌 트래블러 매거진에서 수석 에디터로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 87개국을 다녀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나라의 문화와 도시를 경험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공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때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최신형 아이폰이었습니다. 제 모든 취재 자료와 연락처가 들어있는. 이게 무슨 실수람. 스스로를 탓하며 급히 카페로 돌아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달렸습니다. 20분이 지났으니 이미 사라졌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2분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사라지니까요.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심지어 뉴욕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핸드폰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제가 놓고 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신사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기 두고 가셨어요. 그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요? 러시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실수였건 고의였건 그 핸드폰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훔치지 않았고 들춰보지도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뭐요? 그의 말에 더 놀랐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어떻게 타인의 비싼 물건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죠? 제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그 작은 사건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그 카페가 특별한 곳이었나? 저널리스트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검증해봐야 할 일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계속해서 실험하듯 행동했어요. 일부러 지하철에서 가방을 좌석에 남겨두고 멀리 섰습니다. 다른 카페에서도 다시 한번 자리를 비웠고 시장에서는 가방 지퍼를 일부러 열어둔 채 걸었어요.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누구 하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제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 실수를 먼저 알려주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아, 가방 열려 있어요. 친절한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외쳤고 지하철에서는 한 학생이 이거 놓고 가실 뻔했어요 라며 제 모자를 건네줬죠. 세 번째 날 저는 더 과감한 실험을 했습니다. 명동의 복잡한 거리에서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제 뒤에 걷던 여고생이 곧바로 주워서 건네주었습니다. 아줌마, 지갑이요. 그 순수한 미소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번째 날에는 한강공원에서 잠시 주무시던 할아버지 옆에 제 카메라를 두고 일부러 멀리 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계셨지만 제 카메라는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할아버지께서 혹시 이거 찾으세요? 라고 물으셨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어떤 나라와도 달랐어요. 감시 카메라도 없었고 경고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존중이 있었어요. 이건 법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공기. 시스템으로 강요된 질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무언의 신뢰.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그것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현대적인 나라에서 말이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무섭지 않은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지하철에서 졸아도 되고 길을 잃어도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나라. 매일 밤 호텔로 돌아와 제 취재 노트에 쓰던 말이 있었어요. 한국은 사람이 다르다. 이 단순한 문장이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 BTS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왜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점령했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꿈꾸는지, 이제야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였고 사람들이었고 신뢰였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실수였건 고의였건 그 핸드폰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훔치지 않고 들춰보지도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없었고 경고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존중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글을 쓰며 살았던 12년 동안 항상 물건을 챙기는 일은 제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가방은 항상 앞으로 메고 핸드폰은 안주머니에, 지갑은 더 깊은 곳에 숨겨두는 것.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에서 눈을 감는 순간 스마트폰이 날아갔고, 파리에서는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이 5분도 안 되어 사라졌어요. 런던에서는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노트북 가방이 없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 모든 경계심이 무의미해졌어요. 제 머릿속에서 계속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사람들은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걸까?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해 호텔 리셉션에서 일하는 민지라는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왜 도난이 이렇게 적은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요. 이 단순한 대답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잘 지켜지는 걸까요? 민지가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리고 한국은 범죄율이 낮은 편이에요. 특히 절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배우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요. 교육이 다른 건가? 하지만 러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가르치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더 이해하고 싶어서 다음날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 교수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한국 사회의 높은 신뢰도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김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농경 사회였고 마을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서로 돕고 신뢰해야 생존할 수 있었죠. 또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죠.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국은 CCTV가 많고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으로 개인 식별이 쉬운 사회예요. 범죄를 저지르면 숨기 어렵죠. 그리고 무엇보다 체면 문화가 강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 교수의 마지막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빠르게 선진국이 되었지만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한 독특한 나라입니다. 서구 사회처럼 극단적 개인주의로 가지 않았고 집단의 규범을 여전히 중요시해요. 또한 범죄로 인한 수치심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카페에서 나오며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들 각자가 이런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지키는 작은 기둥들이었던 거예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깜빡 조는 여학생들, 가방을 어깨에 느슨하게 걸친 채 걷는 노인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직장인들. 그날 오후 저는 홍대 거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카페 테라스에 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테이블을 떠나며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때 그녀는 테이블 위에 아메리카노가 반쯤 남은 잔과 노트북 그리고 가방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따라가려 했어요. 저기요. 물건 두고 가세요.
그런데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리 맡아주세요. 그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10분 후에 돌아왔고 모든 물건은 그대로였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고 새로 앉은 사람은 그저 그 옆자리에 앉아 자기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부러움이 일었어요. 이런 사회에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고 지키려 애쓰는 대신 그냥 믿고 살 수 있다는 건? 제가 머물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아이가 길에서 지갑을 주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즉시 아이에게 가까운 경찰서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경찰서에서 그들은 지갑을 맡겼고 경찰은 소유자에게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물건은 꼭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 그게 옳은 일이야.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야. 이 단순한 진리가 한국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화였고 교육이었고 집단적 결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함께 옳은 일을 선택했던 겁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사회적 신뢰가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을까? 서로 믿고 규칙을 지키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런 가치들이 샐러리맨의 밤샘 근무와 학생들의 열정적인 공부만큼이나 한국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던 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계속해서 실험하듯 행동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일부러 가방을 좌석에 남겨두고 카페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비우고 시장에서도 가방 지퍼를 일부러 열어둔 채 걸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실수를 먼저 알려주려는 사람이 더 많았죠. 이런 실험을 계속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중력의 법칙을 확인하듯 같은 물건을 떨어뜨려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나 믿기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제가 방문했던 87개국 어디에서도 이런 경험은 없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더 과감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명동의 복잡한 거리에서 지갑을 살짝 보이게 뒷주머니에 넣고 걸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스리가 3초 만에 훔쳐갈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30분을 그렇게 걸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저기요, 지갑 조심하세요. 뒷주머니는 위험해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제 지갑이 훔쳐질까봐 걱정하는 거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걸 이미 알게 되었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날 오후 더 대담한 도전을 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두고 일부러 20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최신형 맥북이었고 그 안에는 제 모든 취재 자료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러시아였다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미 한국에 대한 신뢰가 생겨 있었어요. 예상대로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그대로였습니다. 놀라운 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혹시 주인분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지키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이 낯선 청년은 자신의 시간을 써가며 제 물건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자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한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인 거예요. 문화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동의 패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 다음 날 저는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을 걷다가 일부러 작은 지갑을 떨어뜨리고 몇 걸음 더 걸었어요. 곧바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국인 아가씨, 이거 떨어뜨렸어요.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제 지갑을 들고 뛰어오고 계셨어요. 숨이 가쁘게 차 있었습니다. 지갑을 건네주시면서 조심해요. 여행 중에 돈 잃으면 큰일 나요라고 걱정해 주셨죠.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냥 가져가셔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아주머니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어요. 남의 것을 가져가면 도둑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말 속에 한국 사회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윤리적 행동이 단순한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과 문화의 일부라는 것. 저녁에는 종로의 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면서 가방을 그냥 두고 가셨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30초 안에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 가방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할머니, 가방을 놓고 가셨는데 걱정 안 되셨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걱정을 해. 대한민국이야. 그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한국은 그냥 국가가 아니라 신뢰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산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한강공원에서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벤치에 제 카메라를 두고 일부러 멀리 갔다가 3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비싼 DSLR 카메라였죠. 물론 카메라는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한 아저씨가 비가 올까 봐 자신의 신문으로 카메라를 덮어두기까지 했더군요.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백화점에서도, 공원에서도 모든 곳에서 한국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잔돈을 적게 받았을 때는 가게 주인이 뒤쫓아 나오기도 했고, 택시에서 내리며 휴대폰을 놓고 내렸을 때는 택시기사가 호텔까지 다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한 한국인 사업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며 물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한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일 거예요. 부정직한 행동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면을 중요시해요. 체면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관련된 개념이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 사회의 골격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현대화되었지만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는 전통적 가치를 지켜온 거예요. 서구식 개인주의를 그대로 수입하지 않고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유지했던 겁니다. 이 일주일간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세계관을 바꾸는 여정이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안전한 나라를 본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의 가능성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빛나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아름다움은 고층 빌딩이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신뢰의 그물망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 나라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든 거였어요. 이건 법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공기. 시스템으로 강요된 질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무언의 신뢰. 그게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무섭지 않은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네 번째 날,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가 경험한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건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그래서 현지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박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다고 했어요. 한국의 높은 사회적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농경사회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두레라는 공동체 노동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웃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서로 돕는 전통이죠. 이런 협력 정신이 DNA에 새겨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 가치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체면 문화입니다. 박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인에게 체면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이에요. 부정직한 행동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심지어 조상의 체면까지 깎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은 CCTV가 없어도 경찰이 없어도 스스로 정직하게 행동하죠.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풍경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가치관이 유지될 수 있나요? 도시와 서구화의 영향은 없었나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변화는 있었죠.
특히 1990년대 이후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독특한 방식으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습니다.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모스크바에서 자란 환경과 비교하게 됐어요. 소련 붕괴 후 급격한 자본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전통적 가치를 잃어버렸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보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더 중요해졌어요. 누구도 남을 믿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낮은 사회적 신뢰로 나타나는 거겠죠. 한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도덕적 가치도 지켜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신뢰 구조는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감시나 검증 과정이 줄어들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신뢰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자 경쟁력이었던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저는 서울의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광객의 눈이 아니라 이 사회에 숨겨진 코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요. 지하철역에서 무인 택배함에 수많은 소포가 보관돼 있는 모습, 편의점 앞에 주인 없이 놓여있는 택배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 이 모든 광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녁에는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동안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러시아에서의 습관대로 핸드폰을 들고 일어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돌아왔을 때 물론 핸드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불안함, 의심, 경계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동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힘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법이나 처벌의 공포가 아니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집단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관광 기사가 아니라 한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속에 깊게 남은 건 고층 빌딩도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 그건 문화이자 품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 한국을 묻는다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다르다고.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 나라에 대한 기억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여행 전문 기자로서 87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만큼 제 영혼을 흔든 나라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제 손가락은 이미 노트북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까? 화려한 명동의 불빛? 맛있는 김치의 매콤함? 편리한 지하철 시스템? 아니요,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인상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대며 지난 7일간의 경험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카페에 그대로 두고 온 핸드폰,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지갑, 물건을 지켜준 상인들, 실수로 잔돈을 더 받았다며 뒤쫓아온 택시기사. 이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 미소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한국 사회가 공유하는 무언의 약속, 우리는 서로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였죠. 러시아로 돌아가시나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모스크바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요. 한국은 어떠셨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일주일간의 경이로운 경험을 몇 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당신의 나라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칭찬이네요.
그와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는 한국 사회의 신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요. 문제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정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해왔어요.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마음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 체면, 공동체 의식. 이런 한국적 가치들이 현대화 과정에서도 살아남아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된 거예요. 식사 시간 승무원이 기내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구나. 다시 경계하고 의심하는 자세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그리움이 일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자유로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 편안함이 그리웠어요. 마치 잠시 동안 천국을 경험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기사의 초안을 계속 썼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한 사회의 정신에 관한 깊은 탐구였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신뢰의 나라, 한국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 글을 쓰면서 제 고향 모스크바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삼중으로 잠긴 현관문,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이웃들, 지하철에서 항상 가방을 앞으로 매는 습관, 낯선 사람의 도움을 의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지 한국을 경험한 후에야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러시아의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현실도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경계하는 눈빛, 서로 거리를 두는 몸짓, 웃음이 사라진 표정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러시아도 한때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했던 사회였어요. 하지만 소련 붕괴 후 급격한 자본주의 전환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특히 사람 사이의 신뢰가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 돌아와 창밖의 모스크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경제 발전과 문화적 가치가 충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현대화가 반드시 서구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는 사회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 제 기사는 다음 주 글로벌 트래블러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 기사는 러시아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독자들은 이메일과 편지로 자신들의 생각을 보내왔고 몇몇 정치인들은 신뢰사회 구축에 관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사회적 신뢰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작은 한국 동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가능성의 상징이에요.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세상의 가능성 말이죠. 여전히 누군가 한국이 어땠냐고 물으면 저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다르다고.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